2008년 9월 15일 오전 9시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58년 역사를 자랑하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직원들이 개인 짐을 박스에 담아 건물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1850년 독일 이민자 헨리 리먼이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에서 작은 면화 중개업으로 시작한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소식이 전해지자 지구 반대편 아이슬란드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2시간 만에 나라 전체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은행에 갔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ATM기는 작동을 멈췄고 신용카드도 막혔습니다. 35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이 동시에 파산한 상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당시 아이슬란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007년만 해도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룻밤 만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아이슬란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금융 허브 정책에 있었습니다. 작은 어업 국가였던 아이슬란드는 런던이나 뉴욕처럼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거든요.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투자를 무제한 허용했고 은행들이 해외에서 마음껏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카우프싱, 란스방키, 글리트니르 같은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유럽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죠. 문제는 이 은행들이 빌린 돈의 규모였습니다. 2007년 기준 아이슬란드 세대 은행의 총자산이 아이슬란드 국내 총생산의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에 달했거든요. 국제결제은행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5억 원을 빌려서 투자한 격이었죠. 투자가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지만 실패하면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파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터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만기가 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됐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크로나는 6개월 만에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8%까지 급등했죠. 실업률은 1%에서 8%로 8배나 뛰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총리 게이르 하르데는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국가 경제가 바다에 빠져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파산은 결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반드시 3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용등급 하락과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해당 국가의 신용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는 단계죠. 예를 들어 평상시 연 3%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던 정부가 갑자기 7%, 15%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만으로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면서 재정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외환 보유의 급감과 통화 가치 폭락입니다. 외국 투자자들과 자국민들이 동시에 달러나 유로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더욱 자국 화폐를 믿지 않게 되고 결국 화폐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실제 디폴트 선언입니다.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는 순간이죠.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경제 위험 신호들을 목격하고 계신가요? 물가 급등이나 환율 불안 같은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문제는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3가지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터키는 이미 첫 번째 단계를 넘어 두 번째 단계에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터키 리라 폭락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터키 중앙은행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달러에 8리라 수준이던 환율이 2024년에는 31리라를 기록했거든요. 3년 만에 리라와 가치가 75% 이상 증발한 겁니다. 터키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터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5만 리라면 살 수 있던 중형차가 2024년에는 80만 리라를 줘야 살 수 있게 됐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동차 값이 6배로 뛴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터키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터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한때 85%까지 치솟았거든요. 이는 1년 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185만 원 줘야 살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스리랑카는 세 번째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2022년 5월 스리랑카 정부는 공식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죠.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백기를 든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대외 채무는 당시 51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과는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자동차들이 길 위에서 멈춰섰고 하루 13시간씩 정전이 일상이 됐습니다. 병원에는 약이 떨어졌고 상점에는 기본 생필품조차 없었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시민들이 대통령궁을 점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망친 후 싱가포르에서 사임서를 제출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상이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국도 2022년 9월 리즈 트러스 총리의 정책 실패로 첫 번째 단계 신호를 똑똑히 보여줬거든요. 트러스 총리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영국 금융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정책 발표 후 며칠 만에 3.5%에서 4.5%까지 치솟았습니다.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1.03달러까지 떨어져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영국 중앙은행이 긴급 개입까지 해야 했습니다. 연금 기금들이 국채 가격 폭락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거든요. 결국 트러스 총리는 정책을 모두 철회했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죠. 그녀는 49일 만에 사임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세계 유위 경제 대국이자 파운드화는 여전히 국제 기축통화 중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조차 잘못된 정책 하나로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1997년 7월 2일 태국이 바트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면서 시작된 위기는 도미노처럼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태국 바트화는 하루 만에 17% 폭락했고 이 충격파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결국 우리나라까지 도달했죠. 당시 한국도 세 단계를 모두 거쳤습니다. 먼저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A1에서 B2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AA에서 B+로 등급을 깎아내렸죠. 그러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1997년 초 300억 달러에서 11월에는 39억 달러까지 급감했습니다. 겨우 20일치 수입 대금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원화는 연말까지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1달러에 800원 수준이던 환율이 1,800원까지 치솟았거든요. 결국 정부는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에 웹 70억 달러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초토화됐습니다. 1998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7%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7%까지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가정이 파탄났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1997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던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3월 0.25%에서 2023년 7월 5.5%까지 무려 22배나 올랐습니다.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었죠. 문제는 이런 금리 인상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는 단순히 아시아 몇 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디트 스위스가 연쇄 파산하면서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크레디트 스위스는 166년 역사를 자랑하던 스위스 2위 은행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UBS의 헐값에 인수되면서 스위스 금융업계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각국이 달러 대신 자국 통화로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위안화와 루블화로 무역 결제를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의 석유를 팔 때 달러 대신 위안화를 받겠다고 발표했어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양국 무역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 통화로 거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루피화로 결제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서 미국도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32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120%에 달했거든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입니다.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디폴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미국 지방은행들의 부실도 심각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3조 달러에 달하는데 재택근무 확산으로 사무용 빌딩 가치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미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정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국 가계부채가 17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금리 인상으로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개인 파산 신청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높은 3%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금리를 더 올리면 은행들이 무너질 위험이 크고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문제는 미국이 위기에 빠지면 전 세계가 함께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마비됐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중국 세대 부동산 업체인 에버그란데, 컨트리가든, 비구이 위안이 모두 디폴트 위기에 몰렸어요. 중국 부동산업계 전체 부채가 5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 국내 총생산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부동산업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5%대로 떨어질 전망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7% 이상 성장하던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둔화입니다. 중국이 주저앉으면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하던 호주, 브라질, 칠레 같은 나라들도 타격을 받게 되죠. 유럽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주요국들이 경기 침체에 빠졌거든요. 독일 경제는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유증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00%를 넘어서면서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엔화 약세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30년 넘게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 시달리던 일본이 갑자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되면서 정책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경제 대국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국제통화기금도 올해 세계 경제가 1970년대 이후 가장 느린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거든요. 주요 교역국인 중국, 미국, 유럽의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 구조가 1997년 때보다 더 취약해졌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에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이미 5%를 넘어섰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들은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상태예요.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도 가계부실이 급증할 위험이 큽니다. 기업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 정부가 대출을 쉽게 해주면서 기업 부채가 급증했거든요.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한계 기업이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위험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7년부터 5년 동안 80%나 올랐는데 작년부터 하락 전환했거든요. 이미 15% 이상 떨어진 상태인데 거래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문제는 한국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가계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주식과 외환에서 손실이 컸다면 이번에는 부동산에서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도 악화되고 있어요. 국가 부채가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재정 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외환 부문에서도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 외차의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 규모가 800조 원에 달하는데 이들이 일시에 자금을 빼면 외환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외국 자본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면서 원화가 폭락했잖아요. 지금도 상황이 악화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더구나 이번에는 미국 달러 자체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어서 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 1997년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주변에서 경제 위기의 징후를 느끼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산 다각화입니다. 한국 원화로만 자산을 보유하면 환율 변동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미국 달러나 유럽 유로, 일본 엔화 같은 주요 통화로 자산의 일정 부분을 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국내 자산만 보유하면 원화 약세 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하면 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도 고려해 볼 만해요. 경제 위기 때는 안전자산으로서 귀금속의 가치가 부각되거든요. 실물금을 사기 어렵다면 금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금리 때문에 파산했어요. 지금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가 많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은 빨리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원금을 줄여야 해요.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전세자금대출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리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신용카드 사용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금리는 연 15% 이상인데 경기가 나빠지면 더 오를 수 있어요. 현금으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유동성이 가장 중요해져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비상자금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수준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실업이나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정기예금이나 수시입 출금이 가능한 상품에 보관하세요. 네 번째는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국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 투자를 늘려야 해요. 특히 미국 국채는 경제 위기 때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집니다. 국내에서는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할 수 있어요.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위기 때는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다섯 번째는 추가 소득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본업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직할 위험이 있어요. 부업이나 투잡으로 소득을 다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싱이나 배달, 대리운전 같은 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체면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많은 화이트 칼라들이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차려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세요. 위기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할 수도 있거든요.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점검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외식비나 여가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생존에 직결돼요. 경제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세요.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나 카더라 통신을 맹신하면 안 돼요. 신뢰할 만한 언론이나 금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 관계가 중요해져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같은 업종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위기를 준비하세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1997년 외환 위기도 2년 정도 지나니까 회복됐거든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싸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충분한 현금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줘요.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는데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제 분석과 위기 대비책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